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심리학 2과목이죠. 2과목 기출, 빈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3단계가 아닌 것은 나왔네요. 자,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하면은 저희는 바로 환잠현을 떠올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탐색기가 없다라고 해서 정답 바로 4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환잠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즈버그의 진로 발달 단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잠현 해서 보통 외우고 계시죠? 자, 그럼 내용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환상기. 원하는 직업의 환상을 가지고 비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단계. 자,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계가 환상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잠정기 보시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이제 그 일의 가치, 보상, 능력을 인식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자, 보통 17살까지 잠정기가 이루어지고요. 이 잠정기 안에 흥미 단계, 능력 단계, 그리고 가치 단계, 전환 단계가 있다라는 거까지 같이 봐주시면은 1차 준비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현실기 볼게요. 자, 청소년 이후 17세 이후죠. 청소년 이후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통합하여 필요한 자원이라 하면 보통 자격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필요한 자원을 찾고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게 현실기, 즉 성인 이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더 붙여서 이 현실기 안에 탐색 단계, 그리고 구체화 단계, 특수화, 정교화라고도 하죠. 단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시면은 1차 문제 풀이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즈버그 문제 봤고요. 자, 2번 반분 신뢰도 문제 나왔네요. 자,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신뢰도 문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반분 신뢰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정답을 찾아보면은 자, 사후 양분법이네요. 사후 양분법은 반분 신뢰도와 전혀 상관이 없죠. 자, 나머지 전후 절반법, 기후 절반법, 짝진 임의 배치법 이 세 가지가 반분 신뢰도에 해당하는 또 배치법, 절반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검사의 종류죠. 각 검사마다 어떤 신뢰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의 종류는 크게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검사, 재검사. 자, 같은 검사를 다른 시기만 나눠서 같은 검사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관 개수를 측정을 합니다. 즉, 검사 도구의 신뢰도가 중요해지겠죠. 시기의 차이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동형 검사가 있는데요. 자, 첫 검사 이후 비슷한 검사. 자, 같은 검사가 아니라 비슷한 동형의 검사를 진행한다라는 게 동형 말 그대로 동형 검사고요. 여기서는 이제 검사 내용 그리고 동형 문항 형식에 따른 신뢰도가 중요하게 체크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제 반분 검사 있죠? 반분 검사 아까 문제 나왔었네요. 자, 한 검사를 반으로 나누어서 상관 개수를 이용해 일치성을 측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반으로 나눌 건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이 반분 검사의 종류에는 전후절반법, 기후절반법, 짝진, 임의, 배치법 이렇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1차 문제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문항 내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검사를 구성하는 두 부분 검사 간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2차 실무에서도 이제 검사의 종류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니 머릿속에 꼭 담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인에서 개인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거는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죠. 정답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통제 소재입니다. 자, 왜 그런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변이는 성사통강이라고 외우겠습니다. 성사통강. 자,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이는 성사통강이 있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뭐 있냐?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직무와 조직에서 받는 원인, 스트레스의 원인이죠. 스트레스의 원인은 역과모라고 외우겠습니다. 자, 그럼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이인 성사통강 먼저 볼게요. 자, 성은 성격 유형입니다. 성격 유형하면 A형과 B형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크게는 자, A형은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며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좀 더 빨리 하려고 해요. 반면에 B형은 여유롭고 느긋한 일처리를 좋아합니다. 즉, A형이 B형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는 요 세 가지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지원이 있죠. 성사의 사죠. 가족이나 친구, 직장, 그리고 동료 등으로 받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 자, 뭐 술 한잔 하면서 털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다 사회적 지원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제의 위치. 자, 이거는 그냥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외제적 통제 유형이 내재적 통제 유형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이것도 성격 유형처럼 비교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강인성이 있습니다. 자, 정신력이 강할수록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자, 보통 직무 스트레스 매개반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세 가지 정도는 꼭 사용을 써 주셔야 하니 네 가지 다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면은 이 앞에 성사통 이렇게까지라도 꼭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역과모 한번 볼게요. 역과모. 자, 역은 역할 갈등입니다. 자, 이거는 개인 내나 개인 외 그리고 송신자가 송신자 내 갈등의 존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과모 과제 특성이 있습니다. 자, 직무가 굉장히 단순하거나 과다할 때 스트레스를 받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알바하시는 분들도 뭐 다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 뭐죠? 이거는 모호성입니다. 모호성은 역할의 모호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어떤 직무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나 정해진 업무가 없어서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과장님이 나한테 이걸 시켰는데, 과장님이 시킨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야, 너 그거 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자, 그게 바로 역할의 모호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는 이 두 가지 개념,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반인과 스트레스의 원인, 이 두 가지 개념은 머릿속에 꼭 담아 주셔서 실무 준비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정답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직무 분석 자료는 과거와 현재 정보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 자, 뭐 과거와 현재 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직무 분석 자료는 늘 최신 자료를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근데 요거를 왜 넣냐? 요거는 1차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기 안에 있는 이 네 가지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말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일단 직무 분석 자료는 사실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직무 분석 자료는 가공하지 않은 원 상태의 자료여야겠죠. 그리고 직무 분석 자료는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보시고, 또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문제를 넣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홀랜드 나왔네요. 무조건 나오는 분이시죠? 홀랜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6가지 성격 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자, 육각형 모형이라고도 하죠. 육각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번 내용 먼저 볼게요. 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긴대요. 자, 첫 번째 단서 나왔고요. 두 번째, 도구와 기계를 포함하는 질서 정연과 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합니다. 자, 일단 도구랑 기계를 좋아하는 분들은 현실형이죠. R형입니다. R형이랑 굉장히 사이가 안 좋겠네요. 그죠? 자, 다음 내용. 기계적이고 과학적인 능력이 부족하며 카운슬러, 바텐더 등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사회적 유형.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즐긴다 해서 이미 사회형 유형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이 내용이 일단은 사회적 유형을 담고 있다는 거 이해해 보시고요. 나머지 6개의 유형, 그리고 유형별 관계, 이런 것들도 다 보고 넘어가야겠죠. 자, 홀랜드 6가지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는 R형이 등장을 합니다. R형의 키워드 한번 볼게요.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고집적이며 단순합니다. 그래서 기계 조작을 주로 하고 신체적 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교적이지 못하고 되어 있는데 뭐 비교적 사교적이지 못한 거죠. 자,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기술자, 정비사, 엔지니어, 농부, 목수 같은 직업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탐구형 유형, I형이죠. I형. I형의 키워드는 논리적, 분석적, 합리적, 과학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요. 물리적이나 생물학적, 문화적 현상의 창조적인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나 리더십이 다소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과학자나 생물학자, 물리학자, 의사를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 볼까요? 자, 예술형 유형입니다. A는 당연히 아트겠죠.
자,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모호한 면이 좀 있고요. 자유분방하며 상징적인 활동에 흥미를 굉장히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체계적이고 활동적인 것은 다 관심이 적겠죠. 자, 이런 분들은 예술가, 작곡가, 작가, 배우, 디자이너 뭐 이런 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의 정답이었었던 사회형, 사회적 유형 S형이 나왔네요. 자, 대인 관계에 뛰어나고 친절하세요. 이해심도 많으시고 봉사적이시고 감정적 이상적이십니다. 또 그러다 보니 타인을 돕고 봉사하시는 걸 좋아하죠, 당연히. 도구와 기계 다루는 거는 조금 흥미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 간호사, 교사, 바텐더 등 이렇게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물론 다들 훌륭한 직업이시지만 자, 저희도 직업 상담사는 사회적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특이한 거는 바텐더가 추가된다라는 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취적, 진취형 유형, E형 보겠습니다. 자, 진취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적이고, 통솔적이고, 또 지도적, 설득적, 경쟁적, 외향적, 약간 성격 유형으로 보면은 약간 A형 같죠? 자, 조직의 이익과 권위에 흥미를 가지고요. 관찰, 상징인데, 그죠? 체계적인 활동에는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가나 경영인, 판사, 판매원, 연출가가 된다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습형. 자, 관습형 C입니다. C. 자, 뭔가 되게 공무원 냄새가 나요. 자, 정확함, 조심성, 세밀함, 계획성, 책임감, 엄청 꼼꼼하신 분들이죠. 자, 구조화된 환경을 좋아하고 질서와 자료 정리에 흥미를 가집니다. 저는 절대 못하겠는데 대단하십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은행원 믿고 맡길 수 있겠죠.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뭐 사서 이런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직업들을 가진다고 하시니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가지 유형에 대한 개념을 잡아봤고요. 이제 관계도를 또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문제 보시면은 자, 문제 좀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사회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도구와 기계를 포함하는 질서정연한 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형이. 자,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를 보니까 사회형과 현실형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분은 잘 안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칸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뭔가 비슷하고 친근하다가 잘 어울릴 수 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자, 멀면 멀수록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RS 사이 안 맞고요. IE 사이 안 맞고 AC 사이 안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제시를 할 수도 있으니 이 관계도까지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육각형 모델의 해석이 이제 관계도를 해석하는 방법인 거죠. 자, 먼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모델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일관성, 유형 간의 일관성을 뜻하겠죠. 공통성과 유사성, 유형 간의 공통점과 유사성을 나타내는 게 일관성이고요. 변별성 보면은 특정 유형의 점수가 뚜렷한 경우 변별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우는 낮다라고 보는 거죠. 육각형을 볼게요. 만일에 검사를 했는데 관습형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나왔어요. 이분은 지금 제가 잘못 그렸는데 요 세 가지가 비슷하죠. 그러면은 변별력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일에 뭐 현실형만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은 무조건 현실형이신 거죠. 자, 이럴 때 변별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정체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개인적인 정체성과 환경적인 정체성으로 나뉩니다. 개인적은 당연히 개인의 목표나 흥미, 재능에 대한 모습이나 계획에 따라서 명확하게 보여질 거고요. 환경적 정체성은 이제 조직, 사회, 직장 이런 것들이죠. 조직에서의 업무나 일, 목표, 그리고 보상에 따라서 그 형태의 명확성이, 정체성이 명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모델의 해석을 보면은 일치성, 자, 개인의 흥미와 조직 혹은 속하고자 하는 조직 사이에서의 유형의 일치 정도, 검사를 해봤는데 R형이 나왔는데 실제로도 뭐 R형에 속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측성 볼게요. 육각형 모델에서 모습 간의 유형 간의 거리는 곧 관계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친근한 거고요. 멀리 있을수록 좀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계측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직무 만족에 관한 이 요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답을 먼저 보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위생요인은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며 만족감을 산출할 힘도 갖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먼저 정답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만족감을 산출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물론 위생 요인이 이제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긴 하지만 위생 요인이 뭐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만족감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살펴볼게요. 허즈버그가 얘기했습니다. 직무 만족에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위생 요인이 있는데, 자, 위생 요인이 잘 안 되면은 직무 불만족을 결정짓게 돼요. 자, 위생 요인은 뭐냐? 급여, 복지,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생 요인이 안 좋아지면은 위생 요인이 좋아지면은 불만족은 낮아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족도가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마찬가지로 동기 요인은 반대겠죠. 직무 만족도나 성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오히려 동기 요인이 충족되어야 만족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족이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불만족을 담당하는 거는 위생 요인이니까 동기 요인과 불만족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 위생 요인이 만족감을 산출하는 거는 아니다. 만족감은 동기 요인이 산출한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 간혹 나오니까 또 2차 서술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요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의 차이 서술하실 수 있도록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자, 반두라 나왔네요. 반두라가 제시한 사회 인지론의 인과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변이는 반두라 하면은 삼축 호해성 바로 나오죠. 자, 반두라 하면은 사실 나올 만한 문제가 삼축 호해성 인과적 모형밖에 없습니다. 자, 삼축 호해성이 그러면은 뭔지 알고 있어야겠죠? 자, 펩이죠, 펩. 펩시콜라의 그 펩입니다. 자, 펩, 피, 사람이죠, people. 그리고 이 environment, 환경이죠. 그리고 B, behavior, 행동입니다. 그래서 반두라가 얘기한 거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 바로 떠올리시면 되고요. 요거 세 개 보고 문제를 한번 보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개인적 기대와 목표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펩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인지이론 반두라가 얘기한 삼축 호혜성 인과적 모형이고요. 펩이라고 외우겠습니다. 자, 펩. 사람, 개인과 신체적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치나 성격, 신력, 신체적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환경이죠. 외부 환경과 요인, 가족, 친구, 사회 등이 이제 형태가 있다. 그리고 행동, 외형적 행동이죠. 운동 반응이나 언어 반응,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 간단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은 1차 때 간혹 나오는 보기입니다. 자, 개인과 환경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에서 정답이 되기도 하고 오답이 되기도 하는 상황이니까 개인과 환경이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행동도 개인과 환경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일단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셀리에 나왔네요. 셀리에가 제시한 일반 적응 증후군의 세 가지 단계가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야 되죠. 자, 소적, 경조소, 탈진이라고도 합니다. 자, 경고, 저항, 소진, 탈진이죠. 자, 그래서 요거 보니까, 자, 경고, 도피는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거는 1차 때 나오는 문제고요.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봤는데 일단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목표 지향적 초고속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자, 요 사고와 요 사고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즉,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에서 과정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포괄적 노력으로 맞는 말이고요. 이 1번이 조금 자주 나오는 문항이니까 요 내용 확실히 염두를 해두시면은 또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보기들도 꼭 머릿속에 같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넣어봤으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괄적인 노력은 가치관을 전환하거나 이제 스트레스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요.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여기서 뭐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게 뭐 운동을 한다거나 취미를 가진다거나 그런 것들도 해당할 수 있으니 한번 염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진로 선택에 관한 사회학습 이론에서 개인의 진로 발달 과정과 관련이 없는 요인은, 자, 이거 진짜 자주 나와요. 심지어는 2차 실무 때도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1과목에서도 나오죠? 자, 우리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한학과, 대학교 학과 중에 유한학과라고 있었다라고 했었던 거 1과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네요. 자, 그래서 이 유한학과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해당하지 않는 거 정답은 4번이죠. 인간관계 기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 사회학습 이론에서 얘기했다고 했는데 누가 얘기했었죠? 미셸과 크럼볼츠가 얘기했었죠. 크럼볼츠. 자, 그럼 이 유한학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한학과. 자, 첫 번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자, 여기서 끝나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뒤까지 쓰셔도 되고요.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사회학습을 잘한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과 경험적 사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3, 학습 경험, 학습 경험이 많으면 사회학습을 잘한다. 그리고 과제 해결 능력이나 작업 습관 등 문제를 다루고 접근하는 기술력에 따라 진로 발달 과정이 달라진다라고 미셸과 크럼벌츠가 유환학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에서 CMI 중 태도 척도의 하위 영역과 문항예가 틀리게 연결된 것은, 자, 요거는 사실 뭐 다른 문제들에서 비교해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안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봤고요. 이런 문제 놓치면 또 아까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타협성.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신 독립 직업을 선택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타협성이 아니라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오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성과 관여도, 지향성, 나머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진로 성숙도 검사, CMI라고 불리는 검사에는 두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 척도, 두 번째 능력 척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태도 척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정성은 뭐냐? 선호하는 진로를 자주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그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 진로 방향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두 번째는 참여도예요. 진로 선택할 때 본인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독립성. 진로 선택의 독립 정도입니다. 자, 이 진로 선택을 하는데 내가 선택을 했는지 부모님이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척도고요. 그 성향 있겠죠? 진로 결정할 때 필요한 이제 이해와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잘 하고 있는지 보는 게 성향이다. 그리고 타협성,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의 타협도, 자,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타협성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척도는 이제 그 개인의 능력을 보는 거겠죠, 말 그대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직업 정보가 많은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고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에 대한 척도가 또 존재를 한다. 요 정도 머릿속에 담아주시면은 이런 좀 놓치기 아쉬운 문제들도 같이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결정적 지능과 관련이 있는 소검사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문제 은근 자주 나오는데 요 웩슬러 지능검사가 많이 보통 소검사 이 결정적 지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몰라서 넣는 거니까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기억이 나면은 당연히 푸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지능검사에서 결정적 지능과 관련 있는 소검사의 종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지식이 있고요. 기본 지식, 그리고 어휘, 그리고 이해, 그리고 공통성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 어휘도 있고 기본식도 있는데 두 개 여기 이해와 공통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게 1번밖에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그냥 결정적 지능 검사 중에 소검사는 기본 지식, 어휘, 이해, 공통성이 있구나 라고 외워두시면은 다른 문항이 나왔을 때 이 네 가지를 피해서 문제를 또 푸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에서는 그냥 결정적 지능 검사 뭐 네 가지 정도만 외워서 해당되는 내용을 빼면서 문제를 푸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다음은 질적 측정 도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자, 질적 측정 도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게 좀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원래 가족 치료 자 끝났습니다. 원래 가족 치료 나왔으면 사실 끝났는데 좀 더 볼게요. 자,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경력 상담 시 먼저 내담자의 가족이나 선조들의 직업 특성에 대한 시각적 표상을 얻기 위해 도표를 만든다. 자, 요거는 가족 하면은 바로 제노그램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노 중에 제노 앞에 GEN이죠. 자, 요게 유전자를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제노그램 떠올리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러면 설명들도 한번 봐야겠죠. 자, 자재 역할하고 있습니다. 자재 역할. 자, 우리가 제노그램에 대한 설명은 봤으니까 한번 살짝 넘어가고요.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이 있어요. 자, 어떤 일이나 업무를 처리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 능력,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이제 첫 번째 자기 효능감이 되고요. 두 번째, 제노그램은 설명드렸었죠. 자, 선조들의 직업 특징을 도표로 그려보는 게 사실 제노그램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자, 그리고 역할놀이가 있어요. 주어진 역할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역할을 직접 해봄으로써 이제 이해도를 상승하고 현재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카드 분류 있습니다. 흥미, 가치 등의 직업 선택, 동기를 측정하는 카드 분류가 이 네 가지가 질적 측정 도구의 종류이다. 자, 2차 실무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꼭 머리에 담아 주시고요. 추가로 이제 직업 흥미, 직업 적성 카드 분류,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카드 검사는 흥미를 위해서, 흥미 측정을 위해서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 타당도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타당도의 개념을 좀 잘 잡아주시는 게 1차 때 헷갈리지 않고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안면 타당도는 전문가가 문항을 읽고 얼마나 타당해 보이는지 평가하는 방법이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문항을 읽고 파악을 하는 게 안면 타당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타당도에 대한 종류, 모든 걸 오늘 바로 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당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내용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내용 타당도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문가가 문항을 측정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각 내용의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보려면 전문가가 봐야겠죠. 하지만 여기서 내용 타당도의 종류 중에 안면 타당도가 있는데, 안면 타당도는 수검자, 즉 검사를 받는 사람이죠. 검사를 받는 사람은 비전문가죠. 자, 이 수검자가 검사가 타당해 보이는지 묻는 게 안면 타당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 잘 해서 외워 주시고요. 구성 타당도 볼게요. 구성 타당도는 개발한 검사와 기존 이론이나 검사 사이의 반영도를 보는 겁니다.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를 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렴 타당도인데요. 자, 새로운 검사, 새로 만든 검사 그런 거죠. 이제 기존 검사와 비교해서 상관계수를 보는 겁니다. 즉, 그래서 상관계수가 높으면은 이 검사의 타당도는 꽤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야 반대로 변별 타당도는 새로운 검사를 전혀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와 상관계수를 보는 거예요. 즉, 새로 만든 게 전혀 다른 분야 검사를 했을 때 비슷하면은 안 좋겠죠. 즉, 이럴 때는 상관계수가 낮아야지 타당도가 높다라고 평가가 된다라는 거, 요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 구분도 잘 해서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중거 타당도도 있습니다. 자, 중거 타당도가 있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중거 타당도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타당도죠. 왜냐, 2차 실무에 나오는 거는 중거 타당도입니다. 자,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먼저 중거 타당도, 해당 검사의 점수가 같은 영역의 중거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보면, 벌써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거를 우리는 기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해 볼게요. 자,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대요. 자, 예언 타당도 먼저 보겠습니다. 검사 실시 후 기준을 측정해서 두 점수의 상관 개수를 측정한 게 예언 타당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동시 타당도는 뭐냐? 정해진 시점에 검사와 준거 기준을 동시에 측정한 후 두 점수의 상관 개수를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검사를 실시한 후 기준을 측정하는지 아니면 검사와 기준을 동시에 측정하는지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준거 타당도라는 거는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냥 내가 이제 타당도를 보려는 그 검사를 이제 점수의 영역들이 있겠죠. 표본들이 있겠죠. 그 표본에 이제 기준을 세워서 봤을 때, 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 이 기준에 잘 맞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이 어려워진 것 같네요. 자, 그럼 중과타당도가 중요한 이유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요거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중과타당도의 중요한 이유도 이제 서술형에서 쓰도록 많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선발이나 인사 배치 등 인사 관리에 의한 결정의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중과타당도가 높은 결과를 토대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팀에 오려면은 성격 유형이 A형인 사람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자, 이미 먼저 여러 명을 이제 검사를 시켜 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A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찾았어요. 한 5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을 시험을 봤는데, 나머지 5명은 뭐 B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5명을 이 A팀으로 보내서 준거 타당도가 맞는지 준거 타당도를 토대로 해서 이 A형 나온 5명이 가서 일을 잘하고 있다, 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걸 그 근거를 준거 타당도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 즉 그냥 이 사람이 저 팀 가서 일을 잘할지 못할지 파악할 때는 준거 타당도를 해가지고 미리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로 나왔네요. 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직업 분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자,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기가 틀렸죠. 수준 1이 가장 높고 수준 6이 가장 낮죠. 자, 그러면 로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때도 나오지만 2차 때도 나오는 로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자, 먼저 로의 욕구 이론에 따른 5가지 가정, 가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의 특성이나 능력 발달은 한계가 있지만 개인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 가정, 발달 정도와 발달 통로는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흥미나 태도 같은 변인들은 주로 개인의 경험에 따라 발달 유형이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심리적 에너지는 흥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심리적 에너지가 흥미를 결정한다. 다섯 번째, 개인의 욕구 만족 강도는 성취 동기의 유발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라는 요 5가지 가정 머릿속에 꼭 담아 주셔야 되고요. 같은 경우는 이 5가지의 가정을 개발 변심계라고 외웠습니다. 개발 변심계 라고 해서 좀 특성 있는 단어들로 묶어서 도식화해서 외우는 것도 중요한 공부 방법이겠죠. 자, 로가 또 몇 가지가 많죠. 자, 로 이제 MORS 미네소타 직업 평가 척도를 바탕으로 나눈 8가지 직업 분류와 6가지 수준 직업 분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8가지 뭘로 나누냐? 서비스, 비즈니스, 단체직, 기술직, 5개 활동, 과학직, 이제 전문, 일반 문화적, 그리고 예능직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고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뭐 계속 읽으시면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6가지 수준은 1. 고급 수준이죠. 제일 수준이 높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고 박사 수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급이죠. 석사 수준에 준하거나 석사 정도 되고요. 정책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준전문 관리 정도는 이제 고등이나 고등 이상의 기술 교육 정도가 있을 거고요. 정책을 적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숙련 정도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5번째 5수준이죠. 반숙련은 이제 경험이 있으면 된다. 경험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비숙련은 이제 단순 반복적인 활동을 할 거니 경험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로가 한 말이니까 머릿속에 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직무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직무 분석 방법.
이제 어떤 조사법, 면접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2차 실무 문제가 숨어져 있어요. 자, 일단은 옳은 것 보면은 정답은 2번입니다. 면접법을 사용하려면 면접의 목적을 미리 알려주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는 거 일단은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이제 직무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금 나온 게 이제 직무 분석 방법 중에서도 이제 최초 분석법인데요. 2차 실무에서 이제 최초 분석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관찰법. 실제 업무를 관찰하지만 정신적인 집중을 요하는 직무는 부적합하다. 자, 정신적인 집중을 요하는 직무를 관찰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게 얘기하는 게 이제 관찰법이고요. 면접법 아까 얘기했었죠. 면접 목적 미리 알려주고 편하게 해준다. 그리고 추가로 직무 분석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법이 있습니다. 자, 저렴한 비용이 들어요.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얻고 시간 비용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작업일지법. 말 그대로 작업자가 이제 일지를 쓰는 건데 작업자마다 작성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 사건 기록법에 대해서 시험에 쓰라고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 중요 사건 기록법은 이제 표준화된 질문지를 직무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체크리스트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자, 내용 볼게요. 직무 수행의 결정적인 사건이나 행동을 중심으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행동들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다만 추론 과정에서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그럼 중요 사건 기록법은 결국 이 사건이나 행동을 중심으로 직무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됐었던 사건이나 또 행동들을 알아내는 걸 초점으로 두고 있다. 대신 이거를 직무 분석가가 추론을 하는데 직무 분석가의 주관이 개입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추가로 써주시면은 완벽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과목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1과목이랑 2과목이 2차 실무 때도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파트니까 꼭 제가 지금 영상에서 소개 드렸던 내용들은 꼭 암기를 하시고 1차 시험을 보러 가시는 게 2차 시험까지 공부가 같이 도움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과목은 이제 3과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